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즉 해구산 강화 방안이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실질적 대책이 담긴 특별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핵 우산과 관련해서 문서화된 결과물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통상 정상회담 하면 네. 정상회담이 하나의 문서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동성명이라고 이제 통상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성명 속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문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만큼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제는 한미 정상이 만나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문서 속에 앞으로 한미가 취해야 될 각종 구체적인 조치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한 문서로 만든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한국식 핵 우산은 어떤 걸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방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 핵 공유라고 하면은 네. 이제 상대적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나토형 핵 공유라고 볼 수 있는데 나토형 핵 공유에는 지금 유럽의 나토 국가들 속에서 그 중에서도 독일, 이태리, 그다음에 튀르키예, 그다음에 벨기에, 스웨덴 여기에 미국의 탄약대대가 관리하는 5개 국가의 6개 기지에는 다 미국의 탄약대대가 들어가서 네. 여기에 전술 핵무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150기 정도 됩니다. B61- 계열인데요. 이것은 이제 공중에서 드랍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나토의 국방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NPG라고 부르는데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소위 말하는 핵기획 그룹이라고 하죠. 여기서 핵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지, 만일에 이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발사 버튼은 미국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집니다. 누구한테도 이를 양보해 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한국식 핵 공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에는 지금 전술 핵무기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전술 핵무기 재배치돼 있지도 않고 그렇죠. 지금 현재 또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NPT를 아주 충실하게 지키고 핵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행정부이기 때문에 한국의 당장에 전술 핵무기를 직접 배치하는 것은 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B61- 계열의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전술 핵무기뿐만이 아니고 토마호크, 소위 말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런 순항 미사일, 그게 이제 W80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전술 핵무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메가톤급의 전략 핵무기도 있잖아요. 그런 전략 핵무기나 전술 핵무기가 모두가 뭐 메가톤급이 북한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다양한 전술 핵무기, 하늘에서 바다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략 핵무기도 여기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의 보면 아마 나토식 핵 공유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한국식 핵 공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와 함께 아무래도 이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정보를 공유해야 되면 북한이 지금 핵 미사일이 어느 정도 위협이 있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한국은 정찰 위성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올 12월 달에 한 기를 쏘고 내년에 4기를 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하면 총 5기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전략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미국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핵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그런 정보를 공유하자. 네. 그러면은 협의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협의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만들어낼 건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기획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네 번째는 계획은 어떻게 하고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실제로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담긴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나토와는 다른 한국식 핵 공유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즉 나토 같은 경우에는 핵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운영이 그렇죠. 되는 거고 우리는 배치는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일단 북에는 핵이 있다고 보고 우리는 없는 상태니까 그렇다면 이 핵을 운용하기에 한국의 발언권이나 어떠한 입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있으면 한국의 주권이 어느 정도 미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권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네. 그 움직이는 걸 모른다면은 어떻게 내가 주권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보 공유가 실시간대로 계속 이루어지면 이 것들이 어디로 움직여지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도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에서. 네. 그 전문가들이 그걸 보면서 훨씬 미국보다 더 정교하게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미국 측에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측에 알려주면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주권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핵 시나리오들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핵 미사일의 움직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알면 그만큼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결정권은 없지만 우리의 주권이 반영이 돼서 우리의 여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런 내용을 다 담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아마 간략한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이고 그리고 네. 간략한 내용까지 담으려면 또 시간은 어느 정도나 있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제 이미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도에 소위 말해서 2022 NPR이라고 하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미국이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미 나왔던 내용의 핵심 내용이 만일 북한이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핵을 사용하면 네. 북한 정권은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게 그때 처음 나왔지만 11월 달에 SCM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들끼리 회의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예. 그 뒤로는 이제는 한미의 아주 고위급들이 만날 때마다 이제는 이제 이 용어가 거의 보통 문구처럼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지금 작년도에 대통령 두 분이 정상회담 했을 때는 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핵으로, 미사일로, 재래식 무기로 이걸로 한국을 방해해주고 이것을 확장 억제라고 한다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작년도 SCM 할 때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뭐냐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무기, 그리고 비핵 전력. 이 비핵 전력이 뭐냐면은 사이버, 우주, 전자전까지 포함해서 모든 능력을 다 사용을 해서 한국 방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내용이 이번에 여기에 별도의 문서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한국형 핵 공유가 되려고 하면 네. 어떻게 정보 공유를 할 것이고 협의 절차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며 기획 단계에서 계획 단계에서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한국은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는 이 크게 세 가지만 이 속에 들어가도 크다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을 보는 겁니까? 지금 도발이 좀 없네요. 아직은 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시간은 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전에 국가 미사일 그러니까 개발국인가요? 우주 개발국 거기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 정찰 위성 다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되었으니 계획된 시간에 발사를 해라.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계획된 시간이에요. 그 계획된 시간을 지금 김정은만 알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내일 그리고 26일, 27일. 그렇지 않으면 5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2, 3일에
시간은 있다라고 봐요. 아예 만나는 순간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25일인데 이거는 자기 할아버지가 빨치산 부대를 창설한 기념일이거든요. 네. 그 기념 축포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26일, 27일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하고 상하원 합동 연설이 핵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있으니까 이걸 이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26일 날 미국 시간으로 아침 10시 정도 돼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아침이다. 그리고 이걸 낮이니까 전 미국인이 깨어 있다. 이때 발사를 한다면 걱정 효과는 누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내일 밤 9시, 11시 그 사이가 될 텐데 아직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은 여전히 이걸 타이밍을 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문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쏜다고 해서 네. 많은 대응이나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대해서 놀라거나 하는 게 많이 줄어잖아요. 이제 북한의 리스크가. 그래도 쏠까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네.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가마솥에 있는 개구리가 자기가 실제로 밑에서 불때에서 죽는 줄 모르고 지금 그 안에서 유영하고 있잖아요. 수영하고 그런 건데 북한이 하도 핵미사일을 많이 쏘니까 우리 한국의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뎌졌어요. 무뎌진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무뎌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제 여러 외신 매체와 인터뷰가 네, 했는데 네. 여기에 나온 몇 가지를 더 질문을 드리면 일단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소위 말해서 그 세계적인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게 이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세계적인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인권을 중요시해야 되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동맹으로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로이터 통신과의 그 회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그 전략적인 의도가 뭐냐면은 앞부분에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그 전제 조건이 예를 들어서 대량 학살이 생기면은 또는 뭐 전쟁법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도 앞부분은 얘기 안 하고 뒷부분 얘기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가능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그것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반응할 거라고 저는 다 판단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의 커넥션이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존 커비 소위 말하는 미 국무부 전략소통조정관이 그래 지금 북한의 이런 탄약과 무기가 러시아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거 발끈하니까 그거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3월 30일에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종류의 탄약과 북한 무기가 지금 러시아로 가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의 죄송합니다. 친러 신문이죠. 그 네. 친러 신문에서 3월 말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북한군 10,000명에서 15,000명이 자신들의 총과 무기를 가지고 동부 돈바스 지역에 5월 달에 전개할 것이다. 총 인원은 5만 명이 될 것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던진 것은 지금 너희가 북한하고 이런 커넥션이 있어. 한국을 위해서는 넌 하나도 안 도와줘서. 그래서 네가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나도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죠. 이것을 그냥 그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러시아가 뜨끔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정보들을 미국, 한국이 공유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어떤 공작을 피고 있는지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띄워놓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만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도 카드 가지고 있어 조심해 이런 뜻이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네. 중국에 대해서 대만 해협 관련된 얘기를 네, 하다 네. 보니까 뭐 오늘도 나왔지만 뭐
수교 이후에 최악의 네. 상황이다라고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할 정도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중국이 전략외교, 그러니까 넉대 외교 펼치고 있는 거죠. 네. 대한민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80%에서 85%가 중국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중국이 자신의 힘만 믿고 근육질 자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이거 현상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질서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건 보통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에 의한 현상 변경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대변인이 발끈해 가지고 그것도 대변인 입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자마자 우리 외교부에서 그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기에 한자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한자를 보기를 처음 봤습니다. 물론 뭐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그러긴 한데 우리가 통상 상대방이 말을 잘못하거나 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말 조심 좀 해라.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야, 입 조심해. 좀 더 나가면은 이제 다른 말을 쓰잖아요. 네. 뭐 입 다물라, 입 닥쳐. 비속어 같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말이 뭔지예요? 입을 주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쓴 한자 표현의 제일 마지막 글자, 제가 그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동물들을 한테 쓰는 주둥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중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느냐고요. 저는 모든 문제의 발단은 거기 있다라고 보고요. 그만큼 중국이 한국을 깔보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자세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은 이걸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 또는 한국 정부 이렇게 압박한다고 해서 한국이 옛날 조선시대처럼 가서 조공 바치고 꼼짝 못하고 입 다물고 그런 시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제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봐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일본과의 외교에서 일단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네.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냉전 질서라고 하면은 이거는 구조잖아요. 이거는 한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강대국들의 그 판이에요. 강대국들이 구조를 짜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구조 짰을 때 한국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야, 구조 짰을 때 내가 그러면은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내 이익을 훨씬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이쪽도 조금 갔다가 이쪽도 조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구조 짰을 때는 좀 많이 한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미래 이익을 담보하는 건지 그건 판단해야 되거든요.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국민들께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시죠. 중국과 러시아가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 도발을 할 때마다 100%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두 나라가 함께 북한의 대북 제재 해제해 주라라고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작년도에 북한이 그렇게 40여에 70발 넘게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올해도 벌써 순항 미사일까지 하면은 14번 정도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그래서 우리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거는 트리거 조항이에요. 논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비토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대한민국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그걸 고민하고 생각해 봤느냐고요. 2017년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고민해주고 그렇게 대북 제재 결의안 내던 똑같은 두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북한 편에 들어서 가지고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도가 벌써 북중러 한미일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강대국들이 만드는 건데 강대국들이 만든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외교의 기본축을 한미 동맹에 두고 일부를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두고서 우리의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이제 한미 동맹 70주년 네. 국빈 방문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하나만 얻어오면 어떤 걸 얻어야 됩니까? 제일 큰 거는요. 결국은 안보 분야죠. 안보 분야고 경제라고 하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전부 다 얻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경제라고 해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같은 거 마음대로 다 그냥 한국한테 주겠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가능하면은 얻어오는 거죠. 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또 앞서 나가 있는 부분을 미국이 달라고 그러면 그거 우리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는 항상 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관계도 있다. 미국과 한국도 반도체 분야, 배터리 분야 경쟁 관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보 분야는 좀 많이 얻어오고 경제 분야는 우리가 어찌됐든 미국의 첨단 기술을 좀 협력을 민관 사이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의 어떤 조치들을 좀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효수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